2장 기초구조에 대한 용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기초 푸팅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기초는 건물의 상부 구조의 이런 하중,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고정하중이나 이런 적재하중 등의 하중을 받아서 이 집안에 전달하는 이 땅속 부분, 지하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칭합니다. 기초. 그래서 이 기초에는 그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기초보, 이 기초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초보라고 칭합니다. 또 기초보 또는 지중보라고도 하는데요. 기초보 또는 지중보. 보통 보라는 것은 이 보의 개념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데, 기초보라는 건 기초도 같이 연결해 줬다 해서 기초보, 또는 땅 속에 있다 해서 우리가 지중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중보. 자, 그래서 이 기초보는 일반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초보가, 자,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이 주각을 이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부동치마 방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초보의 역할 개념이 됩니다. 부동치마 방지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각 개념을 2번에다가 용어 해설을 해놨습니다. 2번. 주각. 그래서 주각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자, 이 기초가 있을 때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이 부분, 맞닿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각이라고 칭합니다. 이 부분을 주각이라고 합니다.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이것을 주각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각.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은 응력 개념, 응력은 또는 부재력이라고도 하고요. 부재력, 응력 또는 부재력. 자, 응력은 이것을 보통 기본적인 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하중 힘이 작용합니다. 하중, 자,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부재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내부에,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죠. 저항하려는 힘입니다. 하려는 힘. 이것을 응력 또는 부재력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부재. 그러면 상부에서 힘이 작용했습니다. 힘이 작용하면 그 부재 내부에서 기둥에서 저항한 힘이 생기는데, 그걸 다시 부재력을 이 기초로 전달해주는 이 맞닿는 부분을 보통 이런 주각이라고 합니다. 주각 부분.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지중보, 기초보의 역할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기초의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이 기초보, 지중보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지정. 자, 이 지정 개념, 지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초나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 그럼 지정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초가 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기초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통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기초의 밑부분은 이제 보강해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밑에 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밑창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런 잡석을 설치하는 행위. 자, 이것이 지정입니다. 지정. 그래서 지정 부분은 보통 이 기초를 밑면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을 보강해 준 게 지정 개념이 됩니다. 지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 아래 우리가
신발을 신거나 양말을 신는 것이 지정과 같이 자, 이런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정.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잡석. 이 잡석은 이것이 보통 잡석인데 잡석 다짐인데 잡석. 보통 잡석이라는 것은 이것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지름 20cm 정도의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잡석이라고 하죠. 잡석은 막 생긴 돌이에요. 막 생긴 돌인데 약 20cm 정도의 생긴 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박돌로 할 경우도 있고요. 호박돌. 그래서 이 잡석 개념은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칭합니다. 20cm 정도 전후 되는 정도의 막 생긴 돌을 우리가 잡석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이 잡석을 왜 우리가 설치하게 되는가 하면 잡석을 설치해주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위에다 기초를 합니다. 기초 부분을 설치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걸 보시면 집을 지어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 보통 지정을 해놓고 그 위에다 기초. 최근에 김병만 씨하고 이렇게 집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드라마도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밑창 콘크리트를 절고 이제 기초를 갖다가 공장에 찍은 거 알고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밑창 콘크리트 이런 것이 보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 잡석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 위에다가 밑창 콘크리트를 우리가 쳐주죠. 이런 것들이 지정이고 밑창 콘크리트 개념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사춤. 자, 이 사춤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사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 틈이나 또는 빈 공간 이런 것을 채우는 일을 틈이라는 갈라는 이런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럼 돌과 돌을 다지게 되면 사이에 공극이 발생될 것이다. 그 공간 틈 사이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사춤이란 용어를 씁니다. 사춤. 그래서 큰 돌 다지니까 공극이 생긴다. 거기 채워주는 걸 사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동결선. 자, 이 동결선. 보통 동결선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결심도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결심도. 자, 겨울철에 이 땅이 어는 땅의 최대 깊이를 우리가 동결선, 동결심도라 하죠. 겨울철에 우리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땅이 얼게 되면 어는 깊이를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동결선은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부 지방이 기본 90cm 전후가 돼요. 90cm 전후가 되고 그래서 이 중부를 90cm 전후로 해서 남부는 30cm 적고요. 북부는 30cm 많으면 됩니다. 그럼 남부는 60이고 북부는 120cm 전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부동치마 개념이 나오죠. 부동치마.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요.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부동치마입니다. 부동치마는 예를 들어서 이 토목 쪽에서는 부등을 쓰는데 여기는 건물이기 토목은 땅이고 건축물에서는 바로 건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아니 불자 동일한 아니다 아닌 치마죠. 그러면 치마가 한쪽에 치마가 많고 치마량이 많고 한쪽에 치마량이 적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마량은 많으면서 여기 치마량이 적은 거 이것을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치마와 관련된 부분이 기초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물에 이런 공사를 지하철 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싱크홀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동치마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치마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적게 되는 현상을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치마가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건물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한쪽으로는 잡아당겨지죠. 이미 이렇게 돼요.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힘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건물에 크랙이 발생하죠.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방향의 직각으로 이 방향으로 크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부동치마가 생기면 그래서 심해지면 건물이 붕괴로 가져오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치마하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기본에 가서 학습에서 원인이나 방지 대책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시험이 우리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회, 17회 계속적으로 이 부동치마와 관련된 문제가 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부동치마와 관련된 방지 대책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시료. 시료는 보통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의 줄임말이죠. 시료.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입니다.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를 줄여서 시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료. 그러면 그 시료에는 일반적으로 9번에 보시면 불교란 시료가 있고요. 그러면 시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9번에 불아니 불자 불교란 교란이 아니 된 불교란 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란 시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교란 시료. 교란 시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긴 시료라고도 합니다. 이긴 시료. 그러면 보통 자연 퇴적된 상태의 그대로의 흙의 시료 채취한 재료를 불교란 시료가 그러면 흐트러지지 아니한 상태가 아니불자죠. 불교란 시료입니다. 그 반면에 교란 시료,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 또는 이긴 시료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모래를 채취합니다. 그 모래를 채취해서 놓게 되면 흐트러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교란 시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 퇴적 상태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시료가 바로 불교란 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는 불교란 시료 채취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모래의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토의 같은 경우는 이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를 간략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예민비가 나옵니다.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한 것을 예민비라고 하는데, 이 예민비는 흙의 이김, 그러면 흐트러짐에 대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낸 걸 예민비라고 칭합니다. 예민비. 그럼 예민비는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분자에다가 불교란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불교란 시료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교란 시료 강도를 둔 거. 이것의 비를 나타낸 거.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의 강도를 분자에다 두고 흐트러졌을 때의 강도를 분모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 예민비라고 칭합니다. 예민비. 그러면 흐트러지면서 얼마나 약해지는가 이것을 나타낸 것이 예민비입니다. 그러면 예민비 수치가 크다는 것은 많이 약해진다는 거죠. 흐트러지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민비라고 칭합니다. 예민비. 그리고 안밀 11번에 안밀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안밀. 안밀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흙 사이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극동에 흙 입자 사이에 공극 사이에 공극이 있겠죠. 그 공극의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극수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강극수가 있습니다. 자, 강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하중을, 자, 그럼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지하, 위에서 하중을 가합니다. 지하를 합니다. 하중을 가했을 때, 강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자, 압축되는 현상이다. 압축되는 현상. 이것을 압밀이라고 합니다. 압밀 개념. 그래서 거기 보면 지하에 의해서 강극수가 제거되어 집안이 압축되는 현상을 압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압밀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극수가 잘 빠져나가야 돼요. 물이 잘 빠져나가야지 압축이 되죠. 이것이 압밀입니다. 압밀은 쉽게 보시면 이런 예를 들어 보시면 되죠. 우리가 참깨나 들깨를 기름을 짭니다. 그럼 기름이 빠져나가면서 깻묵이 형성되죠. 그것이 압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펀지에 여러분들이 물을 묻혀놨다가 발로 꾹 누르면 물이 빠져나가서 쫙 압축되죠. 그 현상을 압밀이라고 합니다. 압밀.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자, 지내력 나옵니다. 지내력. 자, 지내력이라고도 칭하고 또는 지지력이라고도 합니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지내력은 집안이 얼마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표현한 것을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내력.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자, 지내력이라고 칭합니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지지력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내력은 안반하고 자갈이 있었다. 그러면 안반이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자갈하고 모래가 있었다. 그러면 모래보다는 자갈의 지지력이, 지내력이 좋겠죠? 그 개념을 우리가 지내력은 하중이, 자, 그래서 이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지지력이란 용어를 씁니다. 13번에 토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토합. 자, 토합이라는 것은 이것을 토합이라고 합니다. 토합은 흙이 구조물에 미치는 압력이 되겠죠. 이것이 토합인데, 자, 토합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하 구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하 구조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 지하층입니다. 그러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흙이, 압력이, 자, 우리가 이렇게 지하층에 가해지겠죠. 여기가 지하층이면, 지하층이 있을 때, 흙이 가해진,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 이것을 우리가 토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 있을 때, 이 지하 벽이 있을 때, 자, 보통 토합은 무엇으로 가는 행력, 수평력으로 보통 가해지겠죠. 행력으로 많이 가해집니다. 지하벽에 행력 개념으로 보통 가해지는 것이 보통 토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가는 누른 힘이 바로 되는데 보통 수평력으로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히 보죠. 아니면 자,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팠을 때 흙마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하를 굴착해나 그냥 파면 붕괴되니까 이렇게 흙마기를 보통 하죠. 흙마기를 하면서 파내려 갑니다. 근데 보통 이 토합이 작용하다 보니까 흙마기가 이렇게 붕괴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죠. 바로 수평력으로 작용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이제 점착력 나오죠. 14번에 점착력. 자, 점착력은
끈기죠, 쉽게. 예. 그래서 흙 입자 서로 접합하는 부착하는 힘을 점착력이라 하죠. 점착력. 끈기가 좋아요. 그럼 점착력은 여러분들 모래하고 점토 중에는 누가 점착력이 생깁니까? 점토죠. 끈기가 있죠. 찰흙 이런 거 같이. 그래서 이 점착력은 부착하는 힘이죠. 예. 그것이 모두 점착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나옵니다. 15번에 액상화 또는 유동화 두 개 용어를 쓰네. 액상화 또는 유동화 두 개 용어를 씁니다. 액상화 또는 유동화 현상의 용어를 씁니다. 자,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은 이것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액체처럼 움직이는데 집안이 보통 이 어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보통 이 연약 집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약 집안에서 생기는데 특히 연약 집안 중에는 이 모래 집안, 이 사질토에서 많이 생겨요. 사질토에서. 자, 이 집안이 어떤 상태에서 많이 생기는가 하면 이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느슨한 상태입니다. 느슨한 상태에서 특히 자, 이 물이 있습니다.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어요.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이 생기면 이때, 이 흙도 이래 전단 저항력이 있어서 잘 안 주는, 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집안이 전단 저항력이 상실하다면 집안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액체처럼 이 거동하는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거동하는 현상. 이것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면 그 집안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거의 붕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매립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겁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한신대지진, 바로 고베 대지진. 그래서 이 한신대지진이 바로 리히터 규모 7 정도 전후에 지진이 왔는데 그때 건물이 왕창 붕괴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매립지 집안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나 또는 이런 것, 고속도로나 또는 신칸센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된 것이 바로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매립지 집안은 대지진이 생기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액체처럼 생기는 게 그 위에 건축물이 있으니 건축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6번. 자, 표준 간입 시험이 나옵니다. 표준 간입 시험.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보통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집안의 밀실도 측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안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실제로, 표준 상태에서 간입량을 측정한 거에 때려 박아가지고, 63.5kg철 76cm에서 해마다 들어서 30cm에 간입하는데, 그래서 보통, 30cm 간입을 하는데, 30cm에 간입하는데 이 타격 횟수를 구하는 겁니다. 34cm에 몇 번 타격했느냐, 이 타격 횟수를 구해가지고 타격 횟수 n값을 구해서 n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밀실도 단단하겠네. 이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표준 상태에서 간입을 하면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를 구해 가지고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한다 해서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칭합니다. 표준 간입 시험은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집안에 말뚝을 때려 박는다 이겁니다. 그 집안이 연약하면 몇 번 박아도 말뚝이 쑥 들어가지만 단단한 집안에 말뚝을 박을 때는 많이 박아야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벽돌벽에 못을 박을 때하고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을 때 콘크리트 벽이 잘 안 들어가죠.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는 현재 굉장히 콘크리트 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못이 안 박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을 박으면 슬픈 일입니다. 부실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내가 힘이 좋아서 못을 잘 박아서 박았다. 인력으로 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박으면 박히고 사람이 때려서 박으면 안 박혀야지 정상입니다. 부실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을 때려 박을 때 그 타격을 많이 할수록 단단하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보시면 되고 이것을 표준 간입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자, 제하 시험. 자,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 하중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조물에 설계상 제하판이나 시험 말뚝 또는 기초 구조물에 하중을 걸어 기초 집안의 지지력이나 진해력 있죠? 이런 안정성을 추정하는 시험. 그래서 직접 하중을 가해서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안의 진해력, 지지력이 좋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제하시험이라고 칭합니다. 제하시험. 그리고 실트하고 18번의 실트하고 19번의 롬 이것은 그 흙의 종류를 나타낸 거죠. 흙의 종류. 그럼 롬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18번의 실트 정도는 혹시나 알아두시고 19번의 롬은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실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크기 흙인가? 거기 나오는 입자 얼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실트가 이 정도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실트는 자, 이겁니다. 자, 모래하고 점토의 중간 크기 흙이다. 이렇게 보면 돼. 점토하고 모래와 점토의 이 중간 크기 흙이 실트예요. 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트. 그래서 점토가 작죠. 그래서 모래가 더 크죠. 그거의 중간 흙을 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쉽게, 자, 이런 것도 실트나 롬은 더 작은 거죠. 하산지, 하산모래 이런 것 같이 풍화되어서 항토층에 석회분이 용출되어서 점토 광물이 굳어서 된 것이, 롬인데, 그래서 굉장히 작죠. 젓갈색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실트나 롬, 이런 점토와 이런 것은 쉽게 연약 집안에 해당이 된다. 그 개념 정도만 간략히 접근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기초구조와 관련된 용어 부분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장 조적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